부산 영도 끝자락, 비릿한 바람이 돌계단을 핥고 지나가던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닷물에 반짝이며 부서지는 골목길, 한옥부는 검은 손잡이가 달린 여행 가방을 끌고 아들 도윤의 카페 겸 작업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장례식이 끝난 지 채 6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고 남편의 영정 사진에서 웃던 눈꼬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짝였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루 만에 보내고 나니 집이라는 것의 의미가 갑자기 흐릿해졌다. 빈 침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혼자 끓이는 미역국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다. 카페 간판에는 바다마루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이 35에 창업할 때 지은 이름이었다. 원두를 볶는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이는 이 골목이 좋다고 언젠가는 작은 로스터리도 차리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문 앞에 세워둔 간판조차 바람에 기울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지아가 나왔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앞치마에는 밀가루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좀 곤란해요. 내일 새벽 납품 준비 때문에요. 말끝이 칼날은 아니었지만 칼집을 잃은 나무 막대처럼 툭 부러져 들렸다. 지아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한 달 전 집중호우로 카페 지하 창고가 침수된 이후 그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케이크와 빵을 만들어 근처 펜션들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다. 전기 설비를 수리하고 원두를 다시 들여놓는 데 든 돈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옥부는 억지로 웃었다. 방 한쪽만 새벽 차 뜨면 바로 나갈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여행 가방의 바퀴가 현관턱에 걸려 덜컹거렸다. 지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밀가루 냄새와 버터 냄새, 그리고 피로의 냄새가 섞인 숨이었다. 여긴 손님 숙소가 아니에요. 그 말이 파도처럼 와락 들이쳤다. 말 자체보다는 그 말에 담긴 성극기의 무게가 무거웠다. 뒤늦게 들어온 도윤이 상황을 보고 눈을 피했다. 그의 손에는 라이더 헬멧이 들려 있었다. 낮에는 카페를, 밤에는 배달 알바를 하느라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엄마, 택시 불러드릴게. 내일 모여서 얘기하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해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 무게가 생겼다. 평생을 바다 근처에서 살면서 파도 소리에 익숙했던 그녀였지만 오늘 밤은 파도가 멈춘 것만 같았다.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옥부는 멀리 보이는 바다를, 도윤은 자신의 손을, 지아는 내일 새벽에 구워야 할 빵의 개수를 세고 있는 것 같았다. 택시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옥부는 창문 너머로 돌아보았다. 카페 불빛이 작아져가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바다인지를. 파도가 멈춘 밤 말 한마디가 남아서 오래 울렸다. 옥분의 직업은 어묵 국물 파는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23세 시작해 50해를 넘겼다. 자갈치 시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빨간 천막 아래 손바닥만한 불판과 스테인리스 보온통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육수를 끓였다. 국물 맛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멸치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고 너무 일찍 건지면 깊이가 없다. 5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멸치를 넣고 빼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있었다. 어묵은 부산 수산시장에서 직접 골랐다. 두툼하고 쫄깃한 것, 얇지만 국물이 잘 배는 것, 매운맛용과 순한맛용을 구분해서 사왔다. 빨간 피망과 파를 송송 썰어 올리면 하얀 어묵 위로 색감이 살아났다. 연무처럼 올라오는 김 사이로 단골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일 때 옥부는 이 일이 좋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가판대는 더 무거워 보였다. 혼자 끌고 나가는 손수레바퀴가 돌계단에 부딪힐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하지만 바다는 늘 같은 소리로 등을 밀어주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들이 우는 소리, 새벽 어선들이 돌아오는 엔진 소리가 섞여서 만드는 교향곡은 변함없었다. 이튿날 옥부는 새벽 시장에서 오뎅봉을 고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손님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줄었고 골목 상권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날이 늘어났다. 그래도 단골들이 있었다. 새벽 출근길에 국물 한 그릇으로 속을 채우는 택시기사, 야간 근무 마치고 돌아가는 간병인, 술 깨러 나온 동네 아저씨들. 도윤의 카페는 집중호우로 한 달 전 전기 설비와 원두가 전부 망가졌다. 지하 창고에 쌓아둔 원두 자루들이 물에 잠겨 못쓰게 됐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외상값이 산더미였다. 원두 업체, 인테리어 업체, 전기 업체까지 독촉 전화가 하루에 서너 번씩 왔다. 밤마다 연락이 온다며 지아는 예민해졌다. 평소에는 온화했던 그녀가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접시 놓는 소리가 크다거나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거나 그런 것들에 민감해졌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듯 했다.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느라 밤 12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윤은 낮에는 카페를, 밤에는 라이더 알바로 몰래 시간을 채웠다. 배달 앱 2개를 동시에 켜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달려나갔다.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지만 파스를 붙이고 버텼다. 그날 오후 옥부는 보온통에서 김이 오르는 국물을 젓가락으로 젓다가 작은 결정 하나를 내렸다. 노점 영업권을 권리금 없이 넘기기로. 이 자리를 탐내던 아는 상인에게 전화를 했다. 이번 달 끝나고 통째로 넘길게. 대신 빠르게. 전화를 끊고서야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10년 동안 매일 만졌던 국자, 수없이 닦아서 반질반질해진 스테인리스 통, 비바람을 막아준 빨간 천막. 평생의 냄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몰랐다. 바다보다 깊은 구멍이 가슴에 났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아이들이 숨 쉴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도윤이 밤마다 헬멧을 쓰고 거리로 나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지아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며 한숨 쉬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옥부는 가판대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국물 한 그릇을 떠서 마셨다. 짠맛 뒤로 단맛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오랜 시간이 만든 깊은 맛이 혀끝에 머물렀다. 이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소식은 빨랐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 사이에는 전화보다 빠른 소통망이 있었다. 옥분이 가판 빼는단다는 말이 어묵 냄새를 타고 골목을 돌았고 결국 도윤 귀에도 들어갔다.
단골 손님이었던 횟집 사장이 라이더 복장의 도윤을 보고 불쑥 던진 말이었다. 야, 너 엄마 포장마차 그만둔다며? 무슨 일 있나?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헬멧을 벗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무렵 도윤이 다급히 찾아와 물었다. 엄마, 왜요? 누가 압박했어요? 목소리에 다급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사정 좀 풀라고. 나도 이제 힘들고. 힘들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보온통을 들 때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들이 밤마다 헬멧을 쓰고 나가는 모습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지아가 뒤이어 도착했다. 오늘은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 밑에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새벽부터 빵을 구워 납품하고 낮에는 카페 일을 돕고 저녁에는 내일 준비를 하는 일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반죽을 치다 생긴 작은 상처들이 아물지 않은 채로 밴드를 붙이고 있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어머님 삶을 접으면서까지. 지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강하게 보이려 애썼던 그녀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말들이 부딪혀 파편이 되기 직전 옥부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울렸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내가 접는 거 니들 때문만은 아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말 속에는 5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국물을 끓인 피로와 혼자 남겨진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 딱 그만큼만 내놓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 약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얇은 종이가 스치는 소리, 알약이 플라스틱 통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도윤은 그 소리를 처음 듣는 듯 멈칫했다. 사실은 전에도 들었던 소리였다. 아버지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가슴을 짚고 답답하다고 말할 때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갈 때도 들렸던 소리였다. 하지만 그때는 애써 못 들은 척했다. 지아도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약봉지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 그 사이사이에 침묵이 끼어들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도윤아.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도윤은 대답 대신 머리를 벽에 기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자신들의 일에 매여서 어머니도 여전히 건강하고 씩씩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문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뉴스였다. 경제 소식, 날씨 예보, 부동산 뉴스. 평범한 저녁 뉴스였지만 그 소리마저 외로워 보였다. 지아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라이더 바지의 무릎 부분이 닳아서 얇아져 있었다. 그 자리에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우리가 어머니를 내쫓았나? 도윤이 중얼거렸다.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쫓는다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모두가 조금씩 다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문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약봉지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멈췄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무언가 깨진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비 오는 새벽 지붕을 때리는 물방울 사이로 메트로병원, 심장혈관센터라는 글씨가 선명한 봉투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옥분이 깜빡 잠이 들었던 사이 바람에 날려 방문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도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우연히 그 봉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광고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원 로고와 함께 어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된 것을 보고 멈춰섰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대동맥 판막 치환 수술 추정 비용과 입원 절차가 적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수술비 2,800만 원, 입원비 별도, 마취 동의서, 수술 대기자 명단 37번.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엄마, 이게 뭐야?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성이었다. 옥분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다가 그 봉투를 보고 잠깐 당황했다. 옥분은 잠깐 눈길을 피하고 말했다. 검사 좀 받았지. 기침이 길어서. 거짓말은 아니었다. 정말 기침이 길어지고 있었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설쳤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지아가 급하게 달려와 봉투를 넘겨보았다. 보증금, 마취동의, 수술 대기자 명단. 의학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힌 종이들 사이에서 응급수술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지아는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새벽부터 반죽을 치느라 밀가루가 묻은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옥분이 깊게 숨을 쉬었다. 들키고 말았으니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다. 네 아버지 보내고 나니까 밤마다 숨이 가빠. 의사가 그러더라. 오래 미루진 말라고. 언제부터요? 지아가 물었다. 2달 전부터. 2달. 아버지 장례식 직후부터였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려 하고 가끔 가슴을 짚고 앉아있던 것들이 모두 이해됐다. 침묵이 모래처럼 바닥에 쌓였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머릿속이 번개처럼 하얘졌다. 어머니의 포장마차 정리, 갑작스러운 결정, 혼자 감당하려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래서 가판 넘기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니들 걱정할까봐 내 핑계 대고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자 옥분 자신도 놀랐다. 1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 말이 자꾸만 나왔다. 지아가 의자를 끌어와 옥분 옆에 앉았다. 어머님, 왜 혼자 감당하세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한 달 전 어머니를 숙소가 아니라고 거부했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지아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새벽 납품 때문에 바쁘다고, 카페 재정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그런 이유로 어머니를 밀어냈었다. 정작 어머니는 훨씬 더 큰 짐을 혼자 지고 있었는데, 그제야 옥분의 어깨가 조금 무너졌다.
오래 버틴 나무 기둥에 작은 금이 가득 소리 없는 울음이 목울대를 쓸고 지나갔다. 눈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깊은 한숨이 나왔다. 10년 동안 참아온 한숨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도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우리가 너무 몰랐어. 라이더 일을 하면서 굳어진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아팠지만 그 아픔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수술은 언제?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 화요일. 대기 순서가 앞당겨졌다고 했어. 다음 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어머니는 혼자서 입원 준비를, 수술 준비를,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준비까지 모두 해왔던 것이다. 지아는 병원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수술 후 회복 기간 4에서 6주, 절대 안정, 보호자 상주 필요. 이 모든 것을 어머니는 혼자 계획하고 있었다. 어머님. 지아가 옥분의 손을 잡았다. 찬 손이었다. 이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창밖에서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무언가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셋은 그 자리에서 역할을 나눴다. 병원 서류를 펼쳐놓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도윤은 카페를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단골 손님들에게는 가족 사정으로 잠시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심장 수술 전후 돌봄과 행정 업무를 맡기로 했다. 지아는 새벽 납품 계약 2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펜션 사장들에게는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시어머님 수술 때문에 1달 정도 납품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다행히 이해해 주었다. 오전 시간에는 옥분과 함께 병원을 드나들며 수술 준비를 도울 계획이었다. 옥분은 포장마차 권리 이전을 보류했다. 이미 약속했던 상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수술비는 의료비 대출과 사회복지기금, 그리고 지역 상인의 긴급 지원으로 메우는 계획을 세웠다. 자갈치 시장 상인회장이 직접 찾아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이라며 지원 절차를 도와주기로 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번 수속을 밟는 날, 복도 끝 창으로 바다가 보였다. 바다는 어제와 같았지만 사람들의 걸음은 달랐다. 더 이상 각자 따로 걷지 않았다. 지아가 옥분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곁에 있을게요. 1달 전 숙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었다. 옥분은 그 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꼈다. 도윤은 동의서 위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한도윤, 보호자.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썼다. 그 서명 하나에 모든 책임과 사랑을 담으려는 듯 했다. 수술은 8시간 걸렸다. 도윤과 지아는 대기실에서 번갈아가며 졸고 깨기를 반복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병원 식당에서 김밥을 사 먹으며 기다렸다. 8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서 성공이라는 짧은 단어를 말했다. 그 한 단어가 긴 밤을 끝냈다. 도윤은 복도 벽에 기대서 깊게 숨을 내쉬었고 지아는 눈물을 훔쳤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옥부는 산소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바람 소리가 조용하네. 마취에서 깨어나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지만 그 안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다. 지아가 웃었다. 이제 바람은 우리가 막을게요.
그 말을 하면서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미안함과 다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퇴원 후 셋은 작은 일터의 모양을 바꾸었다. 카페 한 켠을 지역 상인들 공동 포장 공간으로 열었다. 택배 발송, 온라인 주문 처리, 간단한 회계 업무를 해주는 작은 서비스 센터였다. 옥분의 50년 장사 경험과 인맥이 도움이 됐다. 옥분의 어묵 레시피는 주말 클래스로 남겼다. 옥분 할매의 국물 교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주일에 2번,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네 사람들에게 어묵 국물 끓이는 법을 가르쳤다.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되는 만큼만 손을 썼다. 도유는 배달 대신 로스팅과 온라인 주문으로 수입원을 바꿨다. 집에서 원두를 볶고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이었다. 몸은 덜 힘들었고 수입은 더 안정적이었다. 지아는 장부를 깔끔히 정리하며 종종 농담을 던졌다. 여긴 숙소도 호텔도 아니고 가족 작업실이지. 도윤이 말을 받았다.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농담이 됐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가족 작업실. 어느 저녁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플라스틱 의자 셋이 문 앞에 줄지어 놓였고 어묵 국물이 아닌 보리차가 김을 올렸다. 진아는 단골이 물었다. 이제 다시 안 파나 그 국물? 옥분이 웃었다. 가끔 수업할 때만. 대신 같이 끓여요. 혼자 하는 건 이제 관뒀어. 그날 밤 옥분은 여인 손으로 오래된 조리 주걱을 쓰다듬었다가 서랍에 조심스레 넣었다. 50년의 무게가 담긴 주걱이었다. 손 닿는 곳에는 새 나무 주걱이 있었다. 도윤과 지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지도 모를 손주들이 함께 쓸 도구였다. 사람들은 때때로 파도 앞에서 숨이 가빠진다. 어떤 숨은 약봉지 속에서, 어떤 숨은 말 한마디 속에서 막힌다. 그러나 셋은 알게 되었다. 같이 숨을 고르면 파도는 여전히 크지만 등 뒤로는 늘 누군가의 손이 받쳐준다는 것을. 바람이 문턱을 흔들었지만 이번엔 집안에서 먼저 웃음이 흘렀다. 엄마. 왜? 내일 수업 메뉴. 어묵 대신 어때요? 미역 매운탕. 그거 바람 막기에 딱이지. 바다는 그날도 같은 소리를 냈고 집은 예전과 다른 리듬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숨결이었다.